이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날 독일 병원 회의실에서 의사가 건넨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죽었다고 했습니다. 숨은 이어졌지만 희망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장기를 기증하고 보내주라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 침묵 속에 누워있던 아이도 돌아오리라 믿지 않았던 아이가 낯선 나라 한국에서 눈을 떴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죽음 이후의 시간을 되돌린 그 기적의 시작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트 하우저입니다. 독일 베를린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평범한 가정의 아내이자 세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게는 3명의 자녀가 있고 그중 막내 아들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유독 밝고 웃음이 많던 아이였습니다. 형들과 누나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아이들 중 유일하게 저와 눈을 맞추며 엄마 사랑해요를 하루에도 10번 넘게 말하던 애교쟁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단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요한이 6살 되던 해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12월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작은 천사 장식을 들고 엄마, 이거 어디에 걸까요? 라며 방글방글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에서 장식이 떨어지더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눈을 뒤집으며 온몸을 경직시키고 거품을 흘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이 급히 119에 신고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요한을 안고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고 되뇌었지만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15분이 평생 중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아이의 온몸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신속하게 CT와 MRI 혈액 검사를 시행했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뇌에 심각한 손상이 있어 자발적인 호흡이 중단되었고 심전도와 뇌파에서 거의 반응이 없어서 회복 가능성은 없다는 말. 그 모든 말이 제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의사들은 제게 아주 무거운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아이는 뇌사 상태입니다. 장기 기증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아이를 보내줄 준비를 하십시오. 그 말은 마치 제 아들을 사람이 아닌 부속품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요한의 작은 손을 잡고 아직 살아있어요. 제발요라고 말했지만 의사들은 아무런 감정 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요한을 집으로 데려갈 수 없었고 가까운 요양병원에 아이를 맡겨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9년 동안 요한은 말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가 호흡은 불가능해 인공호흡기에 의존했고 영양은 위장관 튜브로 공급됐습니다. 간호사들은 점점 제게 연민 섞인 눈빛을 보냈고 친척들은 차츰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이혼을 요구하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의 병실에 들어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요한, 엄마야. 들리면 눈 한번 깜빡여줘. 9년 동안 단 한 번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9년이란 시간은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고 집도 차도 다 팔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저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그 글 하나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뇌사 환자가 눈을 떴다. 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본 글이었습니다. 제목만 보고도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처음엔 사기일 거야, 믿으면 안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이라면 하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은 이미 항공권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요한의 손을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특별 의료 침대에 누워 인공호흡기와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저희를 조심스럽게 대해주었고 주변 승객들도 말을 아끼며 자리를 피해주었습니다. 비행 6시간째, 갑자기 요한의 생체 신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심박수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승무원들이 급히 달려왔고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중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때 뒤쪽 좌석에서 한 남성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젊은 한국인 의사였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요한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기내에 있던 응급키트를 이용해 산소 공급량을 조절하고 요한의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곧 안정될 거예요. 그의 따뜻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30분 후, 요한의 상태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혹시 어디 병원으로 가시는 건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재활 전문 병원이요. 박지훈이라는 의사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제가 박지훈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찾아가려던 바로 그 의사가 하늘 위에서 제 아들을 구해준 것입니다. 정말이세요? 정말 박지훈 선생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독일에서 연락 주신 엘리자베트 어머님이시죠?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요.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하늘이 저희를 이어준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 무렵이었습니다. 서울의 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고 공기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착 후 먼저 찾은 곳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재활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의 젊은 간호사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한 어머님이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긴장되던 마음이 놓였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속에서 누군가가 제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숨이 막힐 듯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요한은 곧바로 진료병동으로 옮겨졌고 저는 사무실로 불려가 담당 의사와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박지훈 의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MRI를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그 결과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 독일의 대학병원에서는 그만하셔야 하죠.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는 말만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한국 의사는 단 한 번도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직접 보겠다고 했고 판단은 그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요한은 MRI 촬영을 위해 검진룸 내 고해상도 장비실로 옮겨졌습니다. 촬영은 4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의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게 병원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두 손에 인쇄된 MRI 이미지를 들고 있었고 제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MRI를 보니 이 아이는 아직 떠난 게 아닙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는 진지하게 MRI 화면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뇌의 해마 부위, 기억과 감정의 중심이 되는 부분에 아주 희미한 미세 신경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뇌사 상태에서는 이 부위도 완전히 죽어야 하지만 요한의 뇌에는 아직 그 영역에서 미세한 신경 활동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이걸 죽은 뇌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건 희망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눈물은 다시금 흘러내렸습니다. 9년 동안 단 한 명도 이런 말을 해준 의사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본 한국 의사가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요한의 병실로 돌아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아주 오랜만에 속삭였습니다. 요한, 들리니? 엄마야. 정말 들리면 제발 손가락이라도 움직여줘.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에 닿은 요한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듯 움직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제 손끝은 그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작은 희망의 떨림이었습니다. 병원은 즉시 신경검사 일정을 조정했고 MRI 판독을 담당했던 팀이 요한의 데이터를 정밀 재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영역은 반응이 없었지만 해마를 중심으로 한 뇌량 주변부에 일정한 혈류 움직임이 관측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드문 경우예요. 9년 동안이나 자극 없이 누워 있었던 상태인데도 이 정도의 반응이 남아있다는 건 매우 깊은 곳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다학제 회의를 열어 요한에게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병원은 의사와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감각통합 전문가, 심리치료사까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들은 뇌의 문을 열기 위한 통합감각 자극요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치료가 아닌 오감을 통한 다각도 자극으로 뇌의 감각 경로를 깨우는 치료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가장 익숙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된 자극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게 요청했습니다. 어머니가 요한 곁에 계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와 체온, 촉감이 가장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치료는 매일 아침 7시에 시작됐습니다. 첫 단계는 청각 자극이었습니다.
제가 녹음한 육성 메시지와 요한이 어릴 때 좋아하던 동요, 엄마와 함께 읽던 그림책 오디오북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실 스피커에서는 하루에 4번 제 목소리로 녹음된 짧은 문장이 재생됐습니다. 요한, 엄마야. 여기 있어. 엄마가 매일 내 곁에 있어. 치료팀은 청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자극을 시도했습니다. 요한이 어릴 때 좋아하던 바닐라 향을 코 밑에 가져다 대자 놀랍게도 코 주변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요한의 손을 잡고 손등을 쓰다듬었을 때였습니다. 그 손은 요한이 갓 태어나 처음으로 잡았던 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손이 다시 저를 기억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만졌습니다. 시각 자극은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됐습니다. 아직 눈을 완전히 뜨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각 자극은 반응성이 낮았지만 의료진은 작은 불빛을 비추며 동공 반응을 측정했고 마침내 어느 날 오른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병실의 불빛이 조용히 밝아오는 순간 요한이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돌렸습니다. 바로 제 목소리를 따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놀란 간호사가 소리를 질렀고 저는 침대에 달려가 외쳤습니다. 요한, 엄마야. 엄마야. 들리니? 요한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가 흔들리며 저를 찾아오는 듯한 느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를. 그날 이후 병원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2번째 뇌파 검사를 준비했고 박지훈 박사는 MRI 촬영을 다시 지시했습니다. 모든 검사는 철저하게 진행됐고 결과가 나오는 데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 박지훈 박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주 중요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요한 군의 뇌는 분명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소통을 시작한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요한이 더 이상 뇌사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식 진단명은 중등도 저의식 상태로 변경됐고 이는 국제의료계에서도 회복 가능성 있는 의식 상태로 분류되는 단계였습니다. 독일에서 받은 불가역 뇌사 판정이 9년 만에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병실에서 혼잣말이 아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요한, 들린다면 엄마 목소리 기억나니? 그러자 요한이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없는 움직임이었지만 저는 그의 입모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지금 마마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은 요한을 의식 회복 단계로 진입시켰고 그에 맞춰 모든 재활 방식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감각 자극이 아니라 의사소통 시도 및 명령 반응 훈련이 포함됐습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엄마라는 단어에 가장 강한 뇌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변화는 열흘 뒤 찾아왔습니다. 요한이 드디어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숨소리 같은 낮은 울림이었지만 분명히 목에서 진동이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그 순간을 의사소통 능력 회복의 시작점으로 기록했습니다. 이후 요한은 하루에 한 단어씩 짧은 음소를 반복하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마마, 엄마. 그리고 어느 날 저를 바라보며 그 입에서 또렷하게 단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엄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말해줘, 요한아. 다시 했을 때 요한은 정말로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병실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간호사도 의사도 저도 모두 울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이가 세상에 다시 자기 존재를 알리는 첫 번째 목소리였습니다. 요한이 제 입을 따라 엄마라고 부른 그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한은 이제 더는 침묵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단어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저를 부르고 소리에 반응하며 시선을 따라 움직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훈련도 시작됐습니다. 언어치료사는 매일 요한과 30분씩 시간을 보내며 단어를 유도했고 요한은 처음엔 마, 빠, 노 같은 간단한 음소를 반복하더니 어느 날엔 물이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요한이 입술을 달싹이며 제게 시선을 주더니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물. 그 말을 들은 순간 전 뛰어올라 물컵을 들고 왔습니다. 물론 아직 삼키는 기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라 죽처럼 걸쭉하게 만든 물을 소량만 줄 수 있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요한의 입술이 떨리는 걸 보며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박지훈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신회복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이는 살아있으니까요. 의료진은 곧바로 요한을 햇빛이 잘 드는 재활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으로 요한의 얼굴에 자연광이 비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9년 동안 어두운 병실에만 있던 아이가 이제 햇빛을 느끼며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요한, 오늘은 걷는 연습을 해볼 거야. 엄마랑 같이 해보자. 요한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는 간절함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창밖에 가는 비가 내리던 오후, 2명의 치료사가 양옆을 받치고 요한이 아주 천천히 발을 움직였습니다.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는 순간 기계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움직였어요. 확실히 움직였어요. 그 한 걸음을 위해 9년을 버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의 발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물론 아직 체력이 부족하고 근육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움직이는 아이가 된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말했습니다. 요한 군은 경이의 기적이에요. 여기 있는 다른 환자 가족들도 요한을 보고 희망을 얻어요. 저는 그 말이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혹시 이 희망이 꺼져버릴까봐 너무 이른 기쁨이 아닐까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그때마다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반등이 아닙니다. 요한은 분명한 회복 경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와 요한의 물리치료에 동참했고 제가 직접 녹음한 동요와 동화를 들려주며 언어 회복 훈련도 함께했습니다. 그 노력 끝에 요한은 이제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엄마 예뻐요. 그 짧은 말 하나에 저는 세상의 모든 보답을 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9년 전 사망 판정을 받았던 아이가 지금 제 얼굴을 보고 웃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요한 군은 이제 더 이상 뇌사 환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의식 회복은 물론 신체 기능도 일정 수준 이상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남은 건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조차 감사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와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처음으로 엄마 예뻐요라고 말한 날 이후 모자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말과 행동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이 속도라면 학교 복귀도 가능합니다. 그 말은 제게 눈앞이 아득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9년 전 죽음에 가까운 판정을 받았던 아이가 다시 책상 앞에 앉는다는 것. 단지 상상만으로도 목이 메었습니다. 서울 강동의 재활병원은 요한의 회복 속도를 고려해 부분 외래 체계로 전원을 제안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저녁에는 외부에서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는 병원 인근 숙소로 거처를 옮겼고 요한은 처음으로 병원 밖 공기를 마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햇살이 내리는 마당을 지나던 그때 아이는 눈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햇빛, 눈부셔요. 그 한마디에 저는 웃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9년 만에 세상의 빛이 아이 눈에 다시 스며든 것입니다. 요한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했고 저도 이제는 아이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물리치료사 이태성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젠 두 발로 직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직립, 즉 일어선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보호대와 지지기구가 필요하고 2명의 치료사 보조가 필요했지만 그 상징성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의사들은 그 준비를 위해 세밀한 검사를 진행했고 근력 상태와 관절의 유연성, 심박수 반응을 종합한 결과 도전 가능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년 만에 그날이 왔습니다. 요한이 침대가 아닌 바닥 위, 스스로의 다리로 서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재활센터 3층의 운동치료실. 저는 의료진들과 함께 병상 옆에 섰고 요한은 전신 보호대를 착용한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2명의 치료사가 겨드랑이와 팔을 지탱했고 저는 눈을 질끈 감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요한, 괜찮아. 엄마가 있어. 같이 걷자. 요한은 떨리는 무릎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치료사는 속삭였습니다. 오른발 먼저 좋아요. 잘했어요. 딱 한 걸음. 요한의 오른발이 바닥 위를 스치며 아주 작게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치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고 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의 것이 아니라 고맙고 믿을 수 없고 살아있다는 모든 순간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 발도 나갔고 요한은 그렇게 두 걸음을 스스로의 다리로 걸었습니다. 엄마, 나 걷고 있어요. 요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보다 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걷자. 우리 다시 함께 걷자. 지금 요한은 매일 조금씩 더 걷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제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적입니다. 박지훈 의사는 3개월 후면 독일로 돌아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재활 치료는 필요하지만 요한은 이제 어디서든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남기로요. 요한을 살려준 이 나라에서 요한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직 서툰 한국어지만 간병 보조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처럼 절망에 빠진 다른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독일에서는 불가능하다, 포기하라는 말만 들었지만 한국에서는 한 번 더 보자, 희망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의학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 좋아요. 여기 있을래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집에 왔다고. 9년간의 긴 어둠이 끝나고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의 웃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기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그 사랑을 알아봐주는 따뜻한 마음들이 만나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감동의 빛은 앞으로도 한국의 힘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